윤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음식을 꺼내자 며느리가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재래시장에서 장 봐오신 거죠? 요즘 누가 시장에서 장을 봐요? 시장이 뭐 어때서 너희 생각해서 아침 일찍 가서 사온 거야. 한 번만 먹어봐. 저희는 백화점 식품관 아니면 입에도 안 돼요. 하긴 돈이 있어야 쓸 줄도 아는 건데 돈 한 푼 없는 시댁에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어머니, 그러게 나이 드셨으면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지은아, 버르장머리 없이.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뭐가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내가 누구들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는데. 너희가 급하게 돈 필요하대서 가진 거 다 내주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 받을 때는 은혜 갚겠다고 하더니 이제 돈 떨어지니까 시댁도 아니라 이거야. 어머니, 부모가 자식한테 준 걸로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민아, 너마저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아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리 대접받길 원하세요? 대접이라니 엄마는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어. 그동안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결혼할 때까진 돈 다 내줬는데 적어도 돈 없다고 무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 역할 한 걸로 뭘 바라세요? 정민아, 어떻게 그런 말을.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5세 윤복희 씨입니다. 윤 씨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소꿉친구였던 남편과 결혼해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윤 씨의 남편은 묵묵하고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윤 씨와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된 부부의 서울살이는 정말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윤 씨 역시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김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윤 씨와 남편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들 정민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죠. 특히 윤 씨는 평생을 오직 아들 정민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여보, 정민이 학원비 또 올랐네.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하면 윤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애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걱정돼. 그래도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금쪽 같은 아들이 있었기에 모든 고생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조금 촌스럽게 여기는 기색이 있었죠. 윤 씨 부부가 학력도 낮고 하는 일도 변변치 않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윤 씨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정민아, 엄마가 오늘 새로 나온 참고서 사줄까?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말을 걸면 아들은 늘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공부도 모르면서 왜 자꾸 간섭해요? 그냥 돈만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 씨의 가슴이 찡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아들이 주눅 들까봐 오히려 무리해서 학원비를 더 대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죠. 특히 윤 씨의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입학식장에 도착해서 아들을 찾았을 때 윤 씨의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제발 좀. 아들은 윤 씨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친구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다른 애들 엄마는 전업주부고 아빠는 회사원인데 우리 집은 이게 뭐예요? 그 말이 윤 씨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윤 씨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 씨는 며느리의 성격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식당에 아들 내외를 초대했습니다. 그 식당은 윤 씨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서울 올라와서 힘들 때마다 가서 저렴하게 든든하게 배를 채웠던 곳이거든요. 사장님도 윤 씨를 잘 아시고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좋아하는 집이야. 음식이 정말 깔끔하고 맛있어. 윤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첫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데를 데려오셔야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취향 참 검소하시네요. 그 말투가 참 퉁명스러웠어요. 마치 윤 씨가 촌스러운 곳으로 데려온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부턴 어머니가 장소를 고르는 것보단 제가 고르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가 눈치 없이 내뱉은 그 말에 윤 씨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 씨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곳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생활은커녕 사람 노릇은 제대로 할지 걱정이야. 남편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정민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가족이 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큰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지병이 악화되면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밤낮을 병간호에만 매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간병비를 아끼려고 직접 모든 걸 도맡아 했어요. 여보, 괜찮아? 오늘 컨디션이 어때? 말년에 당신 고생만 시키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이겨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 씨는 하루하루가 지쳐만 갔죠. 한편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비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윤 씨가 병원비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윤 씨의 마음은 답답했죠. 그래도 내 아버지 병원비를 어떻게 아끼니? 좋은 치료받아야 빨리 나으시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괜히 저희한테 부담 주시려는 건 아니죠? 미리 말하지만 저희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돈 없어요. 달라고 해도 안 나와요.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의 태도에 윤 씨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왔는데 정작 아버지가 아플 때는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요.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윤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도 모든 게 윤 씨의 몫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준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윤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윤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죠. 눈물이 쏟아졌지만 곧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 씨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장례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마디가 그거니? 어머님,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해야죠.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윤 씨는 그들의 말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슬픔에 젖어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남편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분들께 고인의 유언대로 상속 관련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부인께 1억 원을, 아드님께는 따로 남긴 재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요? 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저 곧 결혼하는 거 아시면서 한 푼도 안 주시고 전부 엄마한테만 주시다니. 이건 고인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며느리도 못내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윤 씨에게 따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따로 부탁하신 편지입니다. 혼자 계실 때 읽어보시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 윤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자필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읽는 순간 윤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희야, 아들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이제라도 당신 인생을 살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면 그때 이 편지를 읽어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윤 씨는 남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지만 지금은 장례로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2주 뒤 장례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과 며느리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이죠. 어머니, 저희가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치. 근데 갑자기 왜? 어머니, 좁은 원룸에서 어떻게 신혼생활을 시작해요? 최소한 아파트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주변 친구들은 강남 잠실 이런 다 괜찮은 데서 살아요. 저희만 이런 곳에서 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지은아, 그래도 처음엔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본격적으로 윤 씨의 모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주신 1억이라도 신혼집 살 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정민아,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어머님, 저희가 잘 살아야 나중에 어머님도 마음 편하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그래요, 엄마. 제가 사업 잘 되면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윤 씨는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의 지극한 모정과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윤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민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가 너 믿고 도와주는 거야. 결국 윤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아버지가 남겨준 돈 1억이 전부야. 그동안 모은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거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전 재산을 준 뒤 특히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더욱이 아들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준 윤 씨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어느 추운 겨울밤, 윤 씨 집에 전기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전기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윤 씨는 갈 곳이 없어서 아들 집을 찾아갔죠.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로비와 경비원 그리고 번쩍이는 엘리베이터까지. 한눈에 봐도 비싼 곳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안에 있니? 하지만 며느리가 현관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니? 집에 전기가 나갔어.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며칠만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안 되죠. 결혼한 자식 집에서 잔고 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 날씨에 난방도 없이 어떻게 지내니? 그럼 하루만이라도 재워주면 안 될까? 글쎄 안 된다니까요. 며느리의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매몰차게 쫓겨나듯 발길을 돌려야 했죠. 설마 아들 집에서 겨우 며칠도 못 잘 줄이야. 심지어 신혼집 구할 때 돈까지 보태줬는데. 결국 윤 씨는 서울에 아는 친구에게 겨우 연락이 다 친구의 집에서 며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윤 씨의 75번째 생일날 발생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윤 씨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고요. 정민아, 곧 엄마 생일이잖니? 선물은 됐고 너희 집에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을까?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말이야. 어머니, 저희도 바쁜데 꼭 그래야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냥 한번 오시라고 해요. 빨리 끝내고 보내면 되잖아요. 아들 내외에 마지못한 초대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며느리는 시종일관 툴툴거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인상을 찌푸린 채 문을 열어주는 며느리를 보며 윤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 씨가 며느리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가서 접시를 만지자 며느리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세요? 손은 씻으셨어요? 지은아,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윤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음식을 꺼내자 며느리가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재래시장에서 장 봐오신 거죠? 요즘 누가 시장에서 장을 봐요? 저희는 백화점 식품관 아니면 입에도 안 돼요. 윤 씨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생각해서 아침 일찍 가서 사온 거야. 한 번만 먹어봐. 며느리는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하긴 돈이 있어야 쓸 줄도 아는 건데 돈 한 푼 없는 시댁에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어머니, 그러게 나이 드셨으면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한참 어린 며느리한테 무시나 당하고 사는 거죠.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버르장머리 없이.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뭐가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돈 없는 시어머니가 뭐가 무섭다고요? 윤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누구들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는지 벌써 다 잊은 거야? 너희가 돈 필요하대서 가진 거 다 내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받을 때는 은혜 갚겠다고 하더니 이제 돈 떨어지니까 시댁도 아니라 이거야. 어머니,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걸로 생색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묵묵히 있던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윤 씨는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민아, 너마저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아들은 며느리를 두둔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리 대접받길 원하세요? 대접이라니 엄마는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어. 적어도 돈 없다고 무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결혼할 때 신혼집 하라고 가진 돈 다 내줬는데 너까지 1억이야? 아들은 더욱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 역할 한 걸로 뭘 바라세요? 오히려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것밖에 못 받은 거죠. 정민아, 어떻게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윤 씨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밤거리는 차갑고 어두웠어요. 윤 씨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5세의 노인이 생일날 밤에 혼자 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집에 돌아온 윤 씨는 그날 밤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왜 아들에게 전부 희생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바보였나 봐. 윤 씨는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눈을 뜨자마자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다 문득 남편이 남긴 두 번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면 그때 이 편지를 읽어봐라고 했던 그 편지 말이죠. 윤 씨는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서랍 안쪽에 고이 간직했던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어보자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긴 송파구 3층 건물 소유권 서류와 자필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건물이라고? 윤 씨는 안경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희야, 이 편지를 보는 당신은 아마 아들과의 연을 끊으려는 결심까지 하게 된 상태일지도 모르겠네. 내가 당신을 속인 걸 알게 된다면 많이 화가 나겠지만 이해해줘. 당신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아들놈한테 무언가라도 남아있으면 다 내줄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나는 잘 알거든. 윤 씨는 믿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남편은 과거 경기도 하남 외곽 지역의 논밭을 상속받았는데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그 땅이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생각보다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2000년대 초반 그 돈으로 잠실 변두리대에 노후된 소형 빌딩을 조용히 구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던 겁니다. 윤 씨는 손을 떨며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잠실 인근 3층짜리 꼬마 빌딩 소유권 등기증에는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명예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장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홀로 남겨질 아내를 위해 조용히 준비해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미리 준비해뒀었군요. 남편이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아들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자신의 지병 때문에 아내가 혼자 남더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이죠. 윤 씨는 이제야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온전히 내 거야. 당신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법적 서류도 다 준비해뒀어. 이젠 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 당신한텐 그럴 자격이 있어. 다음 날 윤 씨는 남편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했어요. 사모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고인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이미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제 거예요? 꿈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네요. 물론입니다.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고인께서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거든요. 변호사는 능숙하게 모든 절차를 설명하며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려질 재산이었지만 남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 떠나면 아들과 며느리가 빠른 시일 내에 윤 씨를 내칠 것까지 정확히 예상했던 거죠. 고인께서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아드님 성격을 너무 잘 아셨나 봐요. 사모님이 너무 여리시다고 늘 걱정하셨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윤 씨는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윤 씨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한 후 아들 내외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정민아, 엄마야. 에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때 일로 따지시려는 건 아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너희한테 찾아가지도 연락도 안 할 거란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결정하신 거예요. 원래 결혼하면 자식이랑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 지은아. 내 말이 맞다. 이제야 좋은 결정했네. 윤 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살림들을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챙겼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새로운 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친척들을 통해 윤 씨의 재산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했잖아요.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급하고 절박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정민아, 무슨 일이니? 며느리도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혼자 지내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며느리랑 같이 쇼핑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애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희가 말이 좀 심했죠?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엄마, 그 건물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관리는 누가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윤 씨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자식이 실수하면 다 이해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일날 너희가 한 말 기억나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부모 대접받고 싶냐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젠 돈도 있고 부모 대접도 필요 없다. 너희가 버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말이야. 윤 씨는 아들 내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정확히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감정이 좀 격해져서 실수한 거예요. 윤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민아 너가 말했잖니? 부모 잘못 만나서 지원 못 받았다고? 너가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 탓만 하더니 추하게 뭐 하는 짓이니? 이 순간 전화기 너머의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너희가 그토록 권하던 각자 인생 각자 살자꾸나. 나도 남은 여생 너 뒷바라지 하느라 못 즐긴 세월 되찾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하고 싶었던 것도 보고 내 인생 좀 즐기고 살 거야. 참, 새로 이사 간 집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엄마, 잠깐만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윤 씨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들과 며느리는 윤 씨의 전집 앞에서 서성이며 이웃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윤 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두 윤 씨가 미리 이웃들에게 부탁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한편 윤 씨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 덕분에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윤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 씨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겼고 매달 월세만 900만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윤 씨가 평생 김밥을 팔아서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에 윤 씨는 조용히 안동 고향 근처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새 집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들은 매일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아들은 매일 밤 술에 취해 후회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며느리 지은은 그런 남편을 보며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해? 그때 왜 그랬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부부는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아들은 스트레스로 사업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고 직원들과의 미팅도 취소하거나 지각하기 일쑤였어요.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핵심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외식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사장님,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어요. 이대로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 아들의 가맹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월 임대료만 해도 수천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거든요. 직원들 급여도 밀리고 가맹점 사장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땐.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만 수억 원이 남았어요. 며느리 지은은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정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암튼 친정에서도 터는 물이야. 나머지 빚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외면받고 완전히 손절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때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던 부부는 이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 집이라고. 며느리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방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아야지 어떻게 해. 지금 우리 신세로는 이것도 감사한 거야. 아들은 체념한 듯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아들은 물류센터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업가로 대접받던 그가 이제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해야 했죠.
20대 직장 상사의 반말에도 꾹 참아야 했습니다. 밤새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야. 어깨야. 한때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일하던 그가 이제는 육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하다가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윤 씨의 삶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것이었어요. 거실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앤티크 찻잔 세트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예쁘게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심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와 백합,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를 심어서 1년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씨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보답했습니다. 미영아, 그때 내가 아들네 집에 쫓겨났을 때 도와준 거 잊지 않았어. 전기가 나갔을 때 하룻밤 재워준 친구에게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선물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윤 씨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기가 죽어 있고 주눅 들어있던 윤 씨가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윤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분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전에는 그렇게 소극적이셨는데? 이웃들도 윤 씨의 변한 모습에 놀랄 정도였어요. 말투도 당당해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유럽 여행은 윤 씨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복희야, 꿈 같다. 우리가 에펠탑을 실제로 보다니. 파리에서는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현지 가이드도 윤 씨의 밝은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활기차신 분은 처음 봐요. 정말 멋있으세요. 고생을 안 하니까 이런가 봐요. 윤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윤 씨를 복덕방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슬며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거든요.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학용품과 옷을 사주고 독거노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어요. 윤 여사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훈훈해졌어요. 하지만 윤 씨는 결코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곳에만 사용했어요.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린 날, 윤 씨는 거실에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네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윤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못했던 모든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마당에 심어둔 동백나무에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처럼 윤 씨의 인생도 이제야 진정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윤 씨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진아, 혹시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아니?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감쪽같이 사라져서 말이야. 집 청소는 내가 전부 하는데 리모컨만 못 찾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전 몰라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요. 솔직하게 말하렴. 오늘 더위 때문에 쓰려져서 엄마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는 길이야. 옆집에서 신고 안 해줬으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어머님, 호들갑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냥 더워서 어지러우셨겠죠? 별것도 아닌 걸로 아주 며느리 잡으시겠어요? 안 씨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사이에서 하얀색 에어컨 리모컨이 툭 굴러 나왔습니다. 이래도 끝까지 발뺌할 셈이야. 그래요.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에어컨을 펑펑 쓰시면 전기세는 누가 내요? 넌 시어머니 건강보다 고작 전기세 몇 푼이 그렇게 아깝다 그 말이니? 솔직히 아깝잖아요?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에어컨 전기세는 똑같이 내는데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에어컨 틀면 낭비 아닌가요? 너희는 혼자 있어도 에어컨 잘만 틀잖아. 지금 너가 한 행동은 학대야. 뭐라고요? 학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어디 한번 집이고 차고 싹 뺏겨서 맨몸으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 집 구해서 너희 마음대로 전기세 쓰고 멋대로 살아.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안경숙 씨입니다. 안 씨는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고즈넉한 아파트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편에는 남편과 함께 심었던 화초들이 매년 탐스러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고 남편의 손때가 묻은 서재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실에는 부부가 아끼던 낡은 오르골이 놓여 있어 가끔 태엽을 감으면 나지막한 선율이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매일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돌보며 상추와 깻잎을 기르고 창가에 앉아 차분히 글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이 안 씨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안 씨에게 이처럼 잔잔한 일상의 평화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아들의 절박한 전화 한 통으로부터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주식에 손댔다가 빚만 잔뜩 졌어요. 뭐라고? 빚을 져? 안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에 집중 못한다고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도 당했고요. 무리한 주식 투자로 빚더미에 앉게 된 것도 모자라 직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죄송하지만 아내랑 같이 어머니 집에서 잠시만 지낼 수 있을까요? 안 씨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당당하게 제 집을 마련하겠다며 떠났던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얼른 와라. 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캄캄한 밤거리를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아파트 현관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년 전 당당히 제 집을 마련하겠다며 떠났던 아들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옷차림은 먼지와 주름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옆에 선 며느리의 얼굴에는 차가운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한 듯 시종일관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안 씨는 말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집에서 잠시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안 씨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집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가 내뱉은 첫마디는 안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아파트가 생각보다 높네요? 여기 평수는 어떻게 돼요?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그 말에 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마련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아온 이 집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팔아치울 수 있는 재산으로만 취급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질문에 당황하는 안 씨를 보자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내 안 씨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집도 없고 빚도 있어서 정말 막막해요. 어머니께서 이 집을 미리 증여해 주시면 그걸 담보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너무 갑작스럽구나. 집을 달라니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안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저희가 잘 모시고 살 거예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들은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만이 저를 살릴 수 있어요. 아들의 눈물에 안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래 일단 생각해 보마. 그날 밤 안 씨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이 집에서 자식을 키우며 흘렸던 땀방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수없는 고민이 안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간절한 애원에 못 이겨 안 씨는 모진 결심 끝에 집의 명의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어? 너희가 정말 나를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이 집을 너에게 주마.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고 며느리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 씨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철없고 무능한 자식이라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언제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안 씨의 소중한 집이 자식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안 씨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며느리는 법적으로 집이 완전히 아들 명의로 넘어가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안 씨의 집을 자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가구들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씨가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낡은 고물들은 이제 좀 치워야겠어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집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앉던 안락이자 함께 골라서 산 식탁, 신혼 때부터 써온 장롱까지 모두 구식이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창고로 밀려났습니다. 손때 묻은 서재의 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책들이 알 수 없는 화려한 장식품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책들 읽는 사람 없어요. 집이 훨씬 세련되어 보이지 않으세요? 며느리는 능글맞게 웃으며 안 씨의 동의를 구하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며느리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매일 전쟁 같았습니다. 안 씨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며느리가 주문한 샐러드와 배달 음식이 놓인 식탁 위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씨의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이 시킨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만든 건데 맛이라도 보지 그러니? 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며느리는 고개를 젓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몸매 관리해야 해서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기름지고 짜서 먹기 싫어요. 어머님이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안 씨에게 설거지나 청소 같은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겼습니다. 마치 가정부 부리듯 당연하게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안 씨는 점점 숨이 막혀왔죠. 심지어 며느리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듯 안 씨의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내일 일찍 일정이 있는데 TV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9시 이후에는 TV 끄고 방에 계셔주세요. 그 뒤로 점점 더 심각한 규칙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샤워는 5분 안에 끝내세요. 물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은 27도 미만으로 절대 내리지 마세요. 전기세 폭탄 맞으면 그거 누가 다 내요?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안 씨에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게 어머님께서 알아서 잘해주세요. 아셨죠? 심지어 안 씨의 연금까지 생활 비명목으로 며느리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 연금으로라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어머님은 드실 것도 쓰실 것도 저희가 다 챙겨드리잖아요. 안 씨는 자신의 노후 생활비마저 며느리에게 빼앗기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안 씨는 며느리와 좀 더 잘 지내보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생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정성껏 기른 싱싱한 상추로 쌈을 싸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낸 식탁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촌스럽게? 꼭 흙에서 막 캐낸 것 같네. 며느리는 안 씨 앞에서 비닐 장갑을 끼고는 상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정성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순간 자신이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집에서 월세를 내는 사람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며느리의 등살에 완전히 눌려있던 아들은 어머니 편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불쾌해하면 어머니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1년 전부터 몸이 쇠약해져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관절염과 고혈압이 있어 여름철 무더위에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안 여사님 고령이시고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여름철 더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없이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 안 씨에게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 아무리 집을 쥐잡듯이 뒤져봐도 에어컨 리모컨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아침에 분명히 여기 둔 걸 봤는데. 안 씨는 거실 곳곳을 뒤지고 소파 틈새까지 들여다보며 리모컨을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찜통더위에 선풍기 하나로 겨우 버텨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가 시킨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안 씨는 혹시나 자신이 치매라도 왔나 싶어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홀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록적인 폭염이 쏟아지고 날씨 예보에서는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나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에어컨을 켜려 했지만 리모컨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일은 아침부터 외출 중이었습니다.
안 씨는 급히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을 아무리 눌러도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찜통 같은 집안에서 혼자 버티던 안 씨는 점점 숨이 막혀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서서 요리를 하던 안 씨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바닥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죠. 극심한 탈진과 구토, 어지럼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안 씨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옆집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안 씨에게 의사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이 정도로 오래 고온에 노출된 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 씨는 그제야 자신이 겪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혼자 있을 때만 리모컨이 계속 없어지는 걸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안 씨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며느리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들에게 연락했고 아들은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휴대폰을 늦게 봤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준아, 유진이는 어디 있니? 왜 같이 안 왔어? 아내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모시러 왔어요. 안 씨는 자신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며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며느리의 소행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 내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안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 씨는 며느리와 거실에서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유진아, 혹시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아니?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가져간 적 없는데요? 안쪽까지 잘 찾아보셨어요? 안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추궁했습니다.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감쪽같이 사라져서 말이야. 집 청소는 내가 전부 하는데 이상하게 리모컨만 못 찾는 게 이상하지 않니? 며느리는 여전히 발뺌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요. 솔직하게 말하렴. 지금 거짓말할 때가 아니야. 오늘 더위 때문에 쓰려져서 엄마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는 길이야. 옆집에서 신고 안 해줬으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안 씨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이내 비웃음을 머금고 삐딱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호들갑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냥 더워서 어지러우셨겠죠? 별것도 아닌 걸로 아주 며느리 잡으시겠어요? 며느리의 지독한 비꼼에 안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깊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안 씨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며 안 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그만 손에서 가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사이에서 하얀색 에어컨 리모컨이 툭 굴러나왔습니다. 안 씨가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쥐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 이래도 끝까지 발뺌할 거니? 명백한 증거 앞에 며느리는 순간 숨을 들이켰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뻔뻔하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에어컨을 펑펑 쓰시면 전기세 폭탄 맞는다고요.
저희 지금 돈도 없는데 누가 그 돈 낼 건데요? 며느리는 당당한 어조로 비웃음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에어컨 전기세는 똑같이 내는데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에어컨 틀면 저희만 손해 아닌가요? 며느리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리모컨을 숨겼음을 당당하게 시인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며느리의 발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며느리의 살기 어린 눈빛에 주눅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관했습니다. 안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넌 시어머니 건강보다 내 생명보다 고작 전기세 몇 푼이 그렇게 아까웠단 말이니? 너희는 혼자 있어도 에어컨 잘만 틀잖아.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지었고 안 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한 행동은 학대야. 뭐라고요, 학대? 말 다 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이 집도 너희가 효도한다고 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어디 한번 집이고 차고 싹 뺏겨서 맨몸으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 씨의 싸늘한 선언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며느리는 급히 사근사근한 목소리를 내며 안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해준 모든 것들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다 따져 물을 거야. 너희 집 구해서 너희 마음대로 전기세 쓰고 너희 멋대로 살아. 평생 쌓아온 인내심이 무너지는 순간 안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안 씨는 곧장 지인에게 믿을 만한 법조인을 수소문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이웃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들에게 집을 준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에게 이런 학대까지 받고 있어요. 변호사는 안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안 여사님, 아드님 내외의 행위는 단순한 불효를 넘어선 폐륜이며 법적으로도 명백히 증여자의 배신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에게는 법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죠. 여사님 제가 집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의지에 안 씨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안 씨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평소 폐악질에 대한 증언을 이웃들로부터 받았고 연금 강탈 내역을 보여주는 통장 사본과 문자 메시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에어컨 리모컨 사건으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및 의사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의사의 증언은 안 씨의 주장에 강력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행위가 단순한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행위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안 씨는 아들 내외를 상대로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안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 안 씨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며느리의 폐악질과 학대 행위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뻔뻔한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재판장의 냉철한 질문 앞에서 그녀의 논리는 무너져갔습니다. 피고는 증여자인 원고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시나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절약을 좀 하자고 한 것뿐입니다. 절약을 위해 고령의 증여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지만 안 씨의 병원 기록과 의사의 증언은 그녀의 논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특히 의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증언한 내용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의 환자분의 상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고령의 그 정도 고온 노출은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들 내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증여자에 대한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배신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안 씨의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자신이 시작한 싸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안 씨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학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자 안 씨는 지체 없이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자비를 베풀 이유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행관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를 들고 온 그들의 모습에 며느리는 당황했고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안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의 결과야. 지금까지 내가 준 것들 다 뱉어내야지. 집행관들이 아들 내외의 짐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구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붙었고 명품 가방들과 새로 들여놓았던 고가의 가구들까지 모두 압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럭에 실려 나가는 물건들을 보며 며느리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하지만 법의 집행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추악한 몰락을 뒤로하고 안 씨는 마침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안 씨는 집 문턱에 서서 그들의 아수라장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진아, 이젠 에어컨 전기세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너희 집 구해서 너희 마음대로 펑펑 틀어봐라. 아, 참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니 내 집 리모컨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던져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악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며느리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때문이라고. 내가 어머님한테 일 시킬 때 너도 가만히 있었잖아.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씨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준아,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아내가 부모를 학대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한 결과를 보렴. 제 부모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겠니? 결국 가족에게 버림받는단다. 지금도 보거라. 유진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실제로 며느리는 이미 아들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 씨의 예언은 적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큰 자식은 없어. 이제라도 부모의 고마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구나.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안 씨를 가리키며 악에 받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안 씨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강제 집행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아들은 직장 해고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 때문에 재취업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매일 채무 독촉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었고 결국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고 지방의 험한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며느리 또한 변변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어 온갖 허드렛 일과 일용직 노동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그녀는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과 설거지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종종 안 씨에게 구차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안 씨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오하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으로 비참한 관계를 끝맺었습니다. 안 씨의 예언대로 며느리는 아들마저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들은 결국 아내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가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전부 맞았어요.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이혼 숙려 중이에요. 하지만 안 씨는 편지를 읽기만 할 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니까요.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안 씨의 집은 다시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고에 밀려났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오르골은 다시 거실로 나와 잔잔한 선율을 퍼뜨렸습니다. 서재에는 남편과 함께 읽던 책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남편이 즐겨 앉던 안락의자도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안 씨는 아침마다 마당의 모과나무를 살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독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멸시하거나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소한 모임도 가졌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따뜻한 인정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안 씨는 가벼운 운동도 하며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혈압도 안정되고 관절염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안 씨는 이제 완벽한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얻은 이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 그것은 쓰라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큰 삶의 지혜와 담대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안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지켜냈어요.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나의 삶을 지켜냈구나. 이제 안 씨의 집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71세 안 씨가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안 씨의 이야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학대당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